이번 세션은 제가 조금 기술적으로 마지막으로 깊게 들어갈 예정이라서 좀 귀를 좀 쫑긋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WS 제너레이티브 AI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딥러닝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서지입니다. 저는 오늘 선진의 디지털 혁신센터 신동성 팀장님과 함께 데이터 기반 사료 생성 공정 혁신의 시작이란 주제로 한번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조 리테일 이런 사업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이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선진에서도 사료 생산 공정에서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통해서 제품의 품질,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혁신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몸담았던 프로서브 팀에서 어떻게 이 기나긴 여정을 같이 선진과 진행했는지 설명해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발표는 총 4가지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선진의 신동성 팀장님께서 앞에 3가지 주제를 말씀해 주실 예정인데요. 먼저 선진에 대한 소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진의 AI 기반 공정 혁신 여정이란 주제로 설명을 하겠고요. 세 번째는 AI 기반 공정 제어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돌아와서 모델 개발 여정에 대해서 좀 깊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무대로 먼저 신동성 팀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선진에서 데이터 이노베이션 팀을 리딩하고 있는 신동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좀 발표 전에 제가 좀 컨디션 관리를 잘못해서 좀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목소리의 전달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좀 준비를 하면서 좀 짧은 기간 동안에 사실 많은 내용을 좀 전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전달드리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우선 뒤에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을 약간 두 갈식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뒤에 소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노후화된 사료 공장의 경험 기반 생산 제어 메커니즘을 AI 기반의 자동화 생산 제어 메커니즘으로 변경한 사례라고 봐주시면 뒤에서 아마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이 조금은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선진은 하림그룹 내에 속해 있는 자회사고요. 그래서 하림은 많은 분들이 닭으로 아마 좀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하림그룹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광고도 많이 하고 있는 더 미식이라든지 펫푸드 같은 사업부터 곡물, 해운, 사료 제조, 도축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모든 그 식품의 가치 사슬을 연결하는 그런 비즈니스 체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저희 선진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 저희 선진도 하림그룹과 마찬가지로 선진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약 2.4조 정도의 매출액을 달성을 하였고요. 대표적인 사업 영역으로는 축산, 식품, 미래기술, 그리고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외 사업 영역으로 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내용 같은 경우는 축산 비즈니스 영역에서 사료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데이터 이노베이션 팀에서는 저희 회사에서 AIX 추진에 대한 리딩을 맡고 있고 회사 내 데이터와 AI와 관련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네, 이어서 사료 제조 산업의 AI 활용 방향성인데요. 이 방향성 같은 경우는 사료 제조라고 해서 일반 제조와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AI가 기술적으로 적용이 됐을 때 생산성이 좋아지고 품질이 좋아지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생산 계획을 최적화하고 더욱이 제품 개발 과정에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모든 활용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좀 동일할 것 같은데요.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유사한 공정으로는 제 생각에는 화학 공정이나 시멘트 공정이 이 사료 공정하고 좀 유사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배합 과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배합 설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는 그런 공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왜 AI 기반의 최적 제어가 필요했는가라고 이제 고민을 했었고, 기존에 생산성에 뭐 많은 편차가 발생을 했었고, 품질도 마찬가지로 들쑥날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제품 경쟁력이 조금씩 약해지다 보니까 어떤 이런 경쟁력 측면에서 강화하기 위해서 제조비도 절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원인들을 해결하고자 생산성 향상과 균일한 품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고자 SSTP라고 하는 선진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구축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료 공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는 어떤 게 이제 좀 다르지? 좀 특징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뒤에 내용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설비에서 발생하는 센서 데이터가 있겠고요. 그리고 공장 내 외부의 환경 데이터, 그리고 생산에서 제품 그 설계 시 반영된 제품의 원료 성분이라든지 배합비 정보 등이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 관점에서의 또 특징은 이 일반적인 공정에서 보면 같은 라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속성은 대부분 기준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료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이 다르거나 아니면 설비 라인이 다른 경우에 이 라인이 달라도 실제 그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국은 같은 공정을 수행을 해도 이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그 상황마다 기준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는 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좀 포커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그 공정 혁신 여정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 여정에 대한 부분은 구현 관점에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저희가 생산성과 품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여러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저희가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나서 어쨌든 좋은 재료를 손질하고 잘 가공해서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셰프를 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기존에 이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던 AWS의 프로서브 팀과 연이 닿아서 본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선진에서는 사실 2020년부터 이 공장의 혁신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2024년 시점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각 준비 과정으로 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공장 내에 발생되는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고요. 그리고 공장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아날로그화된 데이터들을 디지털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2023년부터 프로서브 팀과 같이 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공정 데이터 기반 최적 제어 값을 도출해낼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얼마 전에 실제 그 모델 결과에 대해 현장에 적용하고 테스트를 진행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결과물을 토대로 국내외 공장에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과정 중에 한 가지일 것 같은데요. 데이터 전처리 당연히 필요하겠죠. 특징으로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온프레미스 데이터와 실제 그 온프레미스 데이터가 수집되어 있는 공간은 그 클라우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에 분산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동시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부분이 필요했었고요. AWS 내에 좀 다양한 이런 데이터 처리를 위해 출시한 좋은 서비스들이 있어서 그 서비스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데이터 전처리 환경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제 데이터 레이크 환경을 S3로 선택을 했고 S3에 적재된 데이터들을 글루 카탈로그를 활용해서 아테나의 쿼리를 통한 전처리를 많이 구현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이는 인플럭스 DB 같은 경우는 시계열로 발생되는 데이터를 저장 보관하기 위해 활용을 하였고 인플럭스 DB에 있는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글루를 통해서 S3로 적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AI 모델 개발이 진행이 되었고요. 총 3종류의 AI 모델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3종류의 AI 모델이 서로 인풋과 아웃풋의 유기적인 연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상호 연계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3종류의 AI 모델을 개발을 했고 첫 번째로는 제품이 생산되는 시점에 최적의 생산 제어 초기 값을 도출해내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 가공 장치에 발생하는 센서 데이터들을 추론해서 미래 값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계열 예측 모델을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측 결과들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최적의 제어 값을 도출해낼 수 있는 강화학습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학습 과정에서 당연히 MLOps 환경이 필요했고요. MLOps 환경 구성에 AWS의 스텝 펑션이라는 기능을 서비스를 활용해서 모든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을 자동화하는데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MLOps 쪽의 전체적인 아키텍처인데요. 좌측에 보이시는 쪽은 실제 학습과 모델 배포의 과정이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 보이는 인퍼런스 쪽은 실제 현장에서부터 실시간으로 추론 결과를 받아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현장의 데이터들을 획득해서 저희가 만든 모델의 추론 결과를 현장에 전달을 하고 현장에 전달된 데이터를 대시보드를 통해서 현장 작업자들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럼 현장 작업자들은 대시보드에 전달된 최적 제어 수치를 보고 현장을 제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룰 매니저라는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한 밸리데이션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만들고도 사실 AI가 준 결과를 100% 신뢰를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의문이 자꾸 나오기도 했고요.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이제 정확도를 계속 올려 나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AI가 도출해내주는 결과값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룰 기반의 디텍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중간에 삽입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적용을 한 대시보드의 예시 화면입니다. 이게 좀 민감한 자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화면을 좀 뭉개서 보시기 좀 애매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약 5차 정도의 대시보드 개선 작업이 있었고요. 이 개선 작업간에 현장 작업자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 지금은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생산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가 AWS 인프라를 선택하고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 팀 혹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이 AWS 혹은 이런 MLOps 환경의 인프라 환경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인력적인 리소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관리적인 리소스를 좀 최대한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좀 많은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이 AWS의 스텝 펑션이었고요. 스텝 펑션이 최초에 이제 설계하고 구현하는 과정에서는 번거로울 수 있을 것 같으나 실제 이제 운영 환경에 접어들어서는 굉장히 좀 많은 편리함을 좀 느끼실 것 같아서 좀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성과를 얻었냐? 간단합니다. 기존에 작업자가 경험 기반에 의해서 제어하던 생산 환경을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켰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어떤 결과를 얻었냐? 수치적으로 생산성이 5% 향상이 됐고요. 파트 간 발생되는 생산성의 운영 편차가 18% 정도 감소를 했으며 최종적으로 생산 완료가 된 제품의 품질도 30%가 감소하는 결과를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슨런입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2021년부터 나름 잘 데이터를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이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었는데요.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가 있다든지 기존에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가 좀 불안하다든지 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또한 이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또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개선을 할 수 있는 많은 좀 참고가 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장과 IT가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결국 성공을 하려면 IT 쪽에서도 이 현장의 도메인 지식을 굉장히 좀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같이 작업하시는 현업에 계신 분들과 굉장히 유기적인 소통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턴키 형태로 진행을 해서는 유지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내재화를 시키고 자체적으로 운영 개선할 수 있는 역량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준비했던 AI 기반의 제어 최적화를 기반으로 실제 국내외 공장으로 확산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품질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최적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료 제조 공장의 완전 무인화를 이루는 것이 이제 저희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앞서 소개드린 그 저희의 셰프 역할을 해주신 저희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AWS의 서지혜님께서 모델 개발 여정에 대해 소개를 이어나가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 컬러를 봤을 때는 저는 백입니다. 아니, 흑입니다. 백은 안 될 것 같고, 네, 요즘에 많이 재밌었던 것 같은데. 자, 이제 조금 그 모델 개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팀장님께서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많이 잘 준비되어 있지는 않더라.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게 모델 개발을 하려고 애초에 계획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셨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다 보니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제 비즈니스 문제는 저희한테 주신 문제는 생산성을 향상하면 좋겠다, 균일한 품질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비즈니스 골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 골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있는 데이터를 한번 조사를 해서 보니 약 세 가지 정도의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는 가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작업자 간의 편차를 줄여줄 수 있는 제품 생산 초기값 설정 모델이었고요. 두 번째는 휴지 시간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주요 가공 장치의 예측값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 실시간 최적 가이드 제어 가이드를 제공하는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개 한 개에 넘어가면서 이 모델들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어떤 과제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제품 생산 초기값 설정 모델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모델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배합비에 따라서 이제 모델을
이제 그 기기에 최적화된 세팅을 해주는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이 한 제품당 약 20개 정도의 원료가 사용이 돼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개의 제품, 여러 개의 전체 제품을 그 기계에서 다루고 있는 제품 전체력으로 보면 굉장히 원료 수가 수백 가지까지 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백 가지 되는 원료의 배합비를 단순하게 인풋으로 사용하게 되면 차원의 저주가 내립니다. 이 차원의 저주라는 것은 굉장히 인풋 피처가 개수가 많아지고 그에 비해서 학습되는 데이터 수가 적을 때에는 학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동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많은 원료 중에서 정말 유의미한 원료들만 추려내고 그리고 그거를 좀 비슷한 유형들끼리 묶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도메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또 그 말 들으신 대로 그대로 또 하면 안 되겠죠. 또 이거를 실질적으로 EDA 분석 등을 통해서 정말 유의미한지 일단 추려내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어려웠던 점은 이제 타겟, 이제 제품이 이런 배합비와 이런 온도가 세팅이 됐을 때 어떻게 기기를 세팅을 하면 좋을까라는 이제 그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어야 될 텐데요. 실질적으로 이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으려면 생산량도 좋았고 제품 퀄리티도 좋았던 시간대의 작업 시간대를 잘 골라내서 저희가 그 세팅 값을 쓰면 되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제조 공정 시계열에 맞는 그 품질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이때부터 뭐 멘붕이 되는 순간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해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데이터를 그 시계열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보니 이제 여러 가지 의심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네트워크 단절이 있었다든지 불안정한 사이클로 뭐 기계값이 튄다든지 그리고 생산량이 갑자기 이상하게 튄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작업자 실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구간들을 다 제거하는 전처리 작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런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제품별 평균 값을 구해서 그거를 그라운드 트루스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기기가 세팅하는 값이 약 한 대당 보통 한 5개, 6개 정도 세팅하는 값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공장 기기로 하면 뭐 10개 대 그리고 뭐 피처로 그 타겟은 한 6개 그러다 보면 60여 개가 되는 모델을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실험하고 빨리 이제 튜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토글루온이라는 패키지를 활용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든지 모델 선택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 가공 장치의 모델 값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시계열 예측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총 3가지 종류의 데이터셋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기기에 이제 초당 거의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셋.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고 있는 뭐 제품의 뭐 배합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메타데이터셋성 정보. 그리고 세 번째는 실시간으로 온도나 뭐 이런 데이터 같은 실시간 크롤링에서 가져오는 데이터 3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트레이닝 되는 순간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또 현장에서 인프런스 할 때 쓰이실 거니까 그것까지 잘 고민하셔야죠. 그래서 이 3가지 종류의 데이터셋이 필요를 했고요. 그리고 이 3가지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이제 주요 현장에서 도메인 전문가들이 골라주신 이제 3가지 주요 지표들을 이제 저희가 타겟으로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측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서 현장에서는 주로 뭘 보고 계세요? 그러면 이거 우리 주가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센싱되는 전체 기기를 보고 이 센싱되는 포지션이나 보면은 이게 서로 연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스팀이 열리면 실질적으로 압력은 저쪽에서 나중에 받거든요. 그러면 그 시차도 있을 거고 이게 어떤 게 액션이 가해진 거고 그 액션에 의해서 정해지는 놈이 어떤 건지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관관계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유의미하게 실질적으로 제어하는 것들을 골라내는 게 중요한데요.
단순한 뭐 코릴레이션 매트릭으로는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인과관계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코절 인프런스라는 모델을 적용을 해서 서로의 기기관들의 어떤 상관관들을 좀 파악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제어라는 값들을 수집하실 수 있으면 이것도 수집하시면 참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과정에서는 이 제어 값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좀 분석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어 값들도 수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 가지 다른 종류의 타입이 데이터셋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실시간 기기 데이터, 그리고 이게 시계열 데이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적인 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세 번째는 이제 뭐 반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이제 실시간 크롤링돼서 들어오는 데이터, 이 세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그 자기 시계열 말고 시계열 예측함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아리마나 이런 모델은 불가능하고요. 딥러닝 계열의 모델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데이터를 전처리를 다 한 데이터들을 템포럴 퓨전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였고요. 사실 다른 딥러닝 모델들도 저희가 고민을 했고 굉장히 뭐 멀티베리시냐 유니베리시냐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 모델을 선택하게 된 게 이제 성능도 좋지만 이 학습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능, 비용, 학습 시간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고려해서 저의 모델로 선택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모델입니다. 실시간 최적 가이드 제어 모델인데 혹시 강화학습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저도 제 필드에서 제 주변에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잘 시도 안 하시는 영역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선제적 제어를 위해서 실시간 최적 가이드를 하는 건데 어떻게 제어를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링이 있다거나 그런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슈퍼바이스 방식으로 학습을 할 수가 지도 학습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이 방법을 시도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화학습 모델에서 보통 이제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그 액션을 취하면 어떤 상태가 변경하게 되고 그 변경된 상태에 따라서 잘했으면 보상을 주고 잘하지 못하면 이제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뮬레이터가 없을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두 번째로 시계열 예측 모델을 만든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모델을 한번 이 시뮬레이터로 활동해서 어떤 제어값이 변경했을 때 액션이 주해졌을 때 상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예측해서 그 값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두 번째 만든 모델을 저희가 시뮬레이터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짐의 커스텀 모델 환경으로 포팅해서 사용을 하였고요. 가장 중요한 게 또 보상입니다. 보상 설계가 굉장히 강화학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현장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취잡을 했어요. 보통 어느 레인지 정도가 돌아오면 괜찮고 어느 스트레스홀드를 넘었으면 안 된다. 그러면 기계가 멈추고 뭐 슈트가 열리면서 모든 작업이 이제 어그러진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기준들에 맞게 저희가 어떤 특정 제어 액션이 주어졌을 때 이 기준이 되는 값은 저희가 첫 번째로 만든 모델이 있었죠. 기기값 초기 세팅할 때 넣는 값. 그 값에서 벗어났을 때 페널티를 주고 그 값에서 어느 범위 안에 있을 때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강화학습 모델도 결국은 그 내부적으로는 딥러닝 모델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그러니까 액터 크리틱이라는 이제 유형의 이제 강화학습을 사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두 개의 딥러닝 모델을 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액터라고 해서 어떤 정책을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정책에 대한 폴리시를 학습하는 애고요. 크리틱은 어떻게 누적 보상이 될지 그거에 대한 예상하는 두 가지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저희가 요즘에 스테이트 오브 아트라고 하는 두 가지 알고리즘을 선택을 했는데 수렴 속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PPO를 최종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델 여정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 팀장님께서도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 프로서브가 어떤 머신러닝이나 이런 기술들을 전파해 드릴 수 있지만 결국 이 혁신이 지속해 되려면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도메인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라 또 AI를 다루고 계신 이 데이터 혁신팀에서 이거를 지금 계속 가져가고 계세요. 혁신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없다면 보고서뿐인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 실제 참여하신 적극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